여러분,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수많은 표지판들이 보이는데요. 표지판의 종류는 크게 지시 표지, 주의 표지, 규제 표지, 그리고 보조 표지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많은 표지판들 중에 운전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 표지판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고, 운전자 대부분이 잘 모르는 도로 바닥에 그려진 노면 표시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니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이렇게 도로에 나왔는데요. 먼저 색깔로 표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노란 바탕에 빨간 테두리는 주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흰 바탕에 빨간 테두리는 규제 표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신호등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죠. 저런 횡단보도나 유턴 표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시 표지입니다. 그리고 흰 바탕에 까만 글자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보조 표지입니다. 그렇게 크게는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그려진 노면 표시까지 해서 크게 5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닥에 노면 표지를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차선이죠. 실선은 넘어가면 안 되고 점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한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도 이 도로를 보면 왼쪽에 있는 이 차선이 2줄로 되어 있지만 절반은 실선, 절반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차가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해도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차선 변경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상태라면 왼쪽으로 변경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차에 가까운 쪽이 실선이고 내 왼쪽에 있는 차선에서 우측으로는 변경할 수 있도록 점선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진행 방향에서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단에 보면 신호등 옆에 횡단보도 표지, 그리고 신호 순서를 알려주는 파란색 표지, 그 옆에 유턴 표지, 밑에 좌회전 시라고 글자로 표기된 보조 표지까지, 그리고 저 뒷면 조금 멀리 있는 신호에 보면 비보호 신호 겸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것도 다 표지의 일종입니다.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지시 표지입니다. 이 지시를 지키지 않으면 지시 위반에 해당되겠죠. 네, 여기는 지금 일방통행길인데요. 우측에 보면 일방통행이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된 것도 지시 표지입니다. 우측에 보니까 속도 제한을 알려주는 30km 속도 제한 표지도 보이네요. 이렇게 빨간 원안에 숫자만 적혀 있으면 이건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숫자고요. 그러면 30km를 초과하지 마라 이 말이고, 반대로 숫자 밑에 까만 줄이 그어져 있는 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최저 속도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30 밑에 까만 줄이 쳐져 있으면 30km 밑으로는 달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바닥에 보이는 역삼각형, 역삼각형은 양보를 하라는 의미예요. 지금 우측에 규제 표지로도 양보라고 적혀져 있고 바닥에도 역삼각형이 보이죠. 양보하라는 말입니다. 왼쪽이 지금 메인 도로기 때문에 내가 우측에 있는 차가 왼쪽으로 합류할 때 양보를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전방에 보면 우측에 노란색 바탕에 짝대기 모양 보이죠. 이거는 우측에서 합류하는 도로가 있으니까 우측 합류하는 차량을 주의해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바닥을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이아몬드 마크는 이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바닥에 다이아몬드가 보이면 전방에 횡단보도가 곧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되니까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터널 내에서는 차선 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는 구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터널은 기본적으로 흰색 실선으로 차선 변경이 불가합니다. 자, 우측에 보니까 경사도 표시가 있어 6%라고 적혀 있는데 전방의 도로가 내리막이다, 그렇게 알 수 있고, 또 우측에 보면 이렇게 미끄럼 주의 표시도 있죠. 그렇다는 것은 전방에 도로가 경사가 6도 내리막이고 꼬불꼬불한 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고 진행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자, 전방에 보면 볼록이 무덤 표지 우측에 보이죠. 요거는 과속 방지턱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앞에 있다 이 말이고요. 자, 볼록이 1개는 과속 방지턱인데 볼록이 2개짜리가 있어요. 볼록이 2개짜리는 과속 방지턱이 2개가 나온단 말이 아니고 노면이 고르지 못한 길이다 라는 표시예요. 왼쪽에 보면 노란색 실선이 보이는데 중앙선이죠. 중앙선은 당연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만 중앙선도 점선으로 표시된 곳이 있어요. 실선 말고 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상황에 따라 넘어가도 되는데 안전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은 넘어가는 차량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노란색 바탕에 까만 화살표 보일 거예요.
이것은 바로 급커브, 커브가 심한 곳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산악지대인데 우측에 보면 위험 표시 밑에 낙석 표시도 있죠. 여기 돌이 떨어질 수 있다. 우측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표지는 연속적인 커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보기 드문 게 나왔습니다. 우측에 보면 차량 옆에 화살표 마크 있잖아요. 꼬불꼬불. 요거는 추월 금지 마크예요. 추월을 하면 안 되는 도로다 라고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배웠죠? 여기 우측에 보면 요거 경사예요. 경사로 12.6%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이란 말입니다. 저 화살표가 반대로 올라가 있으면 오르막 경사란 말이 되고, 오른쪽으로 밑으로 아래로 꺼져 있으면 내리막 경사란 말입니다. 경사가 엄청 심하죠. 이럴 때는 배운 대로 엔진 브레이크 딱 걸어주면서 저속으로 수동 모드 진입해서 엔진 브레이크 싹 걸어주면서 브레이크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이런 긴 내리막 구간에서는 브레이크 계속 발 올리고 하면 좋지 않아요. 뺐다 밟았다 하면서 엔진 브레이크 걸어주면서 브레이크에 오는 부담을 줄여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진행하다 보니까 까만 바탕에 전방에 방지턱이 있는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이 까만 바탕은 밤이 되면 야광으로 바뀌는 야광 표지판입니다. 자, 여기도 야광 표지판, 요것도 까만 바탕이죠. 자, 여기는 양보 있죠. 양보랑 회전 차량 우선, 이것도 다 야광에 불이 들어오는 야광 표지판입니다. 자, 앞에 보니까 노란색 표지판에 T자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도로가 저렇게 T형으로 끝나는 도로니까 전방으로 길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은 아까 얘기했던 황색 실선인데 이번에는 중앙선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자, 가면서 두 줄로 바뀌었어요. 두 줄은 당연히 더 강력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고요. 노란색인데 잠시 정차가 가능한 선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황색 점선입니다. 황색 점선은 정차가 가능하고요. 주차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정차만 가능한 곳이고, 황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다 금지구역입니다. 이때 정차와 주차의 기준은 시간으로 판단하는데요. 5분이 넘어가면 주차로 간주하고 5분 이내로 차가 이동하면 정차로 간주합니다. 네, 다음은 전방에 보이는 바로 이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는 도로 노면에 표시된 하나의 표시로 흰색 또는 황색으로 표시되는데요. 예전에는 황색 안전지대만 안전지대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21년도부터 흰색 안전지대도 모두 안전지대로 통합되었습니다. 안전지대는 차가 주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안전지대를 이용해서 정체가 되는 도로에서 추월을 한다거나 저기에 차를 대놓고 쉰다든지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안전지대에서는 절대로 주정차 금지고 안전지대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저 신호등 중앙에 있는 비상신호등 밑에 119 긴급 출동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저런 신호의 경우 주변에 소방서가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소방관 분들이 출동을 할 때 좀 더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조작이 가능한 신호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런 글자가 보이면 주변에 소방서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다음은 표시와는 크게 관계없지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유형 중에 하나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1차선, 2차선이 동시에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이런 경우에서는 내가 지금 2차로 진입했으면 좌회전 진행도 2차로로 하는 게 안전하고요. 1차로에 내가 서 있으면 1차로에서 좌회전을 끝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보통 이렇게 동시 2개 차로 또는 3개 차로가 좌회전이 같이 되는 경우에 옆 차량과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동시에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에서는 차로 개수와 관계없이 유도선이 다 그려져 있어요. 바닥에. 유도선을 내 왼쪽 편에 두고 물고 간다, 유지하면서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신호 바뀌면 동시 차로 좌회전 진행해 볼게요. 자, 진행하죠. 그럼 왼쪽에 이 유도선이 있어요. 이 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내가 2차로로 출발했으니까 2차로를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2차로로 끝내는 거예요. 옆차가 주의하지 않고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동시 좌회전 할 때는 옆차 꼭 확인하시면서 운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위에 표지판도 있지만 요즘은 바닥에 이렇게 기점이라고 해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점이 어딘지 알려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끝나는 종점도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보면 종점이라고 적어놨죠.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운전자 대부분이 제가 10명한테 물어보면 거의 9명이 모르는 바로 이 노면 표시가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이 번개 모양입니다. 지그재그 표시인데요. 그 바깥쪽에 있는 차선의 모양을 지그재그로 만들어 놨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 지그재그로 그려놓은 차선이 가진 의미는 바로 서행입니다. 보통 좁은 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마을 주민 보호구역 등 이렇게 서행을 꼭 해야 되는 도로에 이런 지그재그 표시로 차선을 그려놨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차선을 그려두면 운전자 시각에서 봤을 때 도로폭이 더 좁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전자가 속도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연석과 차선도 빨갛게 그려놨죠. 여기는 바로 소방시설을 의미하는 곳인데요. 소화전이 비치되어 있거나 소화기가 비치된 곳에 혹시나 소방차가 접근해서 소화전을 사용해야 할 때 여기 주차가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절대로 주차 또는 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지금 좁은 골목길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그 차로 중앙에 보면 흰색 십자가가 보이고 가운데 보면 주황색으로 깜빡깜빡하는 불빛이 보입니다. 이것은 양쪽 도로에서 차가 오고 있는지 오지 않고 있는지 알려주는 표시등인데요. 만약에 좌측이나 우측에서 차가 진입한다면 저 노란색 깜빡거리는 불이 빨갛게 바뀝니다. 내가 가는 방향에 좌우측에 차가 오고 있다는 신호를 색깔을 변화시켜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는 신호등입니다. 도로에는 제가 알려드린 표지 말고도 아주 다양한 표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지가 의미하는 뜻을 잘 알고 운전한다면 훨씬 더 운전이 쉬워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숙지하셔서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회전 하는 방법 잘 알고 계시나요? 직진과 좌회전은 신호에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회전은 나도 모르게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왜 단속에 걸렸는지 이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40분 만에 20대나 신호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정확히 몇 초를 멈춰야 일시정지한 거냐 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황당하죠? 우회전 할 때 어떤 상황에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야 하는지와 우회전 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알아두면 좋은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접하는 우회전 신호등은 전용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비보호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회전할 때 무조건 정차를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틀렸습니다. 이렇게 전방의 신호가 녹색일 때는 일시정지 하지 않고 서행으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돌았을 때 만나는 횡단보도 여기서도 또 많이 헷갈려 하세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냐 녹색불이냐 따라서 서야 된다, 가도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냐 없냐의 기준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나눠지는데요. 자, 내가 이렇게 우회전 할 때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이면 이렇게 일시정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는지 보고 서행으로 우회전 진행하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우회전 진행했고, 자, 이렇게 마주오는 횡단보도, 내가 우회전 딱 꺾었을 때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녹색불이든 빨간불이든 사람이 없으면,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해도 됩니다. 자, 전방에 녹색불이니까 서행으로 진행하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돌 때 보시면 보행자가 녹색불 신호 들어와 있어요. 근데 보행자가 없죠. 좌측 우측 다 훑어봐도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는 정지하지 않고 진행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단속에 걸릴까요? 바로 일시정지를 해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단속에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시정지의 기준이 뭐냐라는 논란이 많은데요.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일시정지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뭐 1초를 서라, 뭐 3초를 기다렸다 가야 되냐, 뭐 5초를 기다려야 되냐, 뭐 이렇게 시간으로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 기준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시정지의 기준은 속도계 미터기가 0을 한번 찍었냐 안 찍었냐입니다. 그렇다면 일시정지의 기준은 바퀴가 완전히 멈췄냐가 되겠죠. 그래서 일시정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걸리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서긴 섰는데 슬금슬금 앞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서긴 섰어요. 거의 다 섰어요. 속도가 1km, 뭐 2km 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섰는데 슬금슬금 굴러가고 있어, 바퀴가. 완전히 딱 안 멈추고. 그러면 이거는 일시정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굴러가는 거. 안 멈추고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계속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일시정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멈춰라. 완전히 한번 0 찍고 출발. 이게 일시정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 해보겠습니다. 빨간불이니까 정지하고, 자, 정지하고 가는 게 좀 어렵죠. 자, 정지하고 습관 들여야 됩니다. 우회전 합니다. 자, 돌았습니다. 이렇게 돌았을 때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있나 없나 확인하고, 보행자 없죠? 진행합니다.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가면 돼요. 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회전 진행하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 되겠죠. 이때 많이 실수하는 게 이렇게 사람이 내 앞에 지나갔잖아요. 내 앞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으로 완전히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도 사람 건너고 있죠. 정지. 자, 저 사람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 사람 다 빠져나갈 때까지. 자, 빠져나갔죠? 이제 출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횡단보도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내 앞에 지나갔다고 해서 가면 안 돼요. 횡단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빠져나갈 때까지 확인하고 건너는 게 이게 FM입니다. 이걸 위반하면 일시정지 방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걸렸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 이렇게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이렇게 건너오면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보행자 지금 지나가고 있죠. 자, 이렇게 보행자 다 건너가고 나서 파란 녹색불이라도 서행으로 출발. 여기서 또 보행자의 기준이 뭐냐가 또 논란입니다.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보행자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을 몰라서 단속에 많이 걸리는데요. 우회전 통과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보행자의 기준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거나 아니면 뭐 손을 든다든지 건너려는 제스처를 할 때 그것은 보행자로 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지해야겠죠. 두 번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주변을 살피고 건너려는 폼이 보일 때 이런 사람도 보행자로 포함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횡단보도에 꽤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오거나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도 다 보행자로 포함을 합니다. 그렇게 총 3가지, 횡단을 하려고 제스처를 하는 사람, 그리고 발을 디딘 사람,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 이렇게 3가지의 유형의 사람들도 보행자로 판단을 하고 일시정지를 해야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2개만 기억하면 되겠죠. 빨간불에 정지, 보행자가 보이면 정지. 자, 여기서 우회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걸린 유형. 자, 빨간불이라서 정차했어요. 어차피 앞에 보행자 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보행자 신호 끝나고 보행자 다 건너고 나면 진행할 수 있잖아요. 자, 우회전 진행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단속에 잘 걸리는 유형. 앞차가 섰다가 출발했죠. 그 다음 내 순서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앞차 출발합니다. 내 순서잖아요. 가요. 자, 정지선 있죠. 여기서 정지하고 진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따라서 그대로 우회전 해버리면 바로 단속 6만원짜리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차와 나는 다 별개다. 내 뒤에 차가 있으면 그 차도 별개다. 각 차량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시정지하고 우회전 진행, 그 다음 차도 왔으면 일시정지하고 우회전 진행을 해야 전부 다 단속이 안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걸릴 일이 없는데요. 자, 여기서 우회전을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회전 잘하는 방법. 끝에서 끝입니다. 내가 도는 차선에 끝자리에서 돌게 되잖아요. 제일 마지막 차선.
우회전 끝나는데도 이렇게 끝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우회전 방법입니다. 가끔 보면 끝에서 우회전했는데 바로 차선을 가로질러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고 위험이 높아지죠. 자, 녹색불에 우회전 해보겠습니다. 자,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죠. 자, 지금 모닝 잘못했어요. 왜? 끝에서 끝으로 돌아 있잖아요, 제가. 이러면 사고 위험 높아집니다. 자, 보행자 지금 다 건넜죠? 출발하겠습니다. 앞차 출발 한번 보고, 자, 같이 따라 출발. 끝에서 끝으로 안 돌고 저렇게 바깥으로 돌면 여러모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회전은 끝에서 끝으로 도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은 신호가 없는 한 비보호 우회전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어디서? 각 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 첫 번째로 내가 우회전할 때 뒤에서 오는 직진 차량 있죠. 두 번째는 내가 우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온 차량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우회전했을 때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차량도 있잖아요. 자, 제가 우회전은 끝에서 끝으로 가라 했는데 나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끝차로에서 우회전합니다. 자, 보행자 보이죠? 보행자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정지. 자, 정지는 0이라 했습니다. 속도 0. 다 빠져나갈 때까지. 자, 보세요. 자, 이제 끝났죠? 건너편 없죠? 출발하는데 끝에서 끝이라 했는데 끝으로 안 가. 자, 이렇게 가. 이렇게. 바로 차선을 바꿔 들어가요. 이러면 물론 뒤에 차가 안 오거나 합류하는 차가 없으면 되지만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 좌회전 신호 받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하고 사고 나면 당연히 내 가실이 더 크고 뒤에서 진행하는 직진 차량하고 내가 마주쳐서 사고 나도 내 가실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이 먼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 없는 우회전은 최고 하위 수준의 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은 항상 내가 제일 불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우회전은 끝에서 끝 투 끝. 그리고 우회전 할 때 사고율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숄더 체크입니다. 자, 지금 우회전 해보겠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하라 했습니다. 일시 정지. 빨간불에 정지하고 확인하고 출발. 자, 이렇게 우회전 하는데 숄더 체크 하라 했잖아요, 제가. 자, 보세요. 차가 오는지 보시라고.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직진차 오는지 맞은편에서 좌회전에서 들어온 차 있는지 확인하고 앞을 보고 확인하고 앞을 보고. 왜? 앞에 봐야 되니까.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도리도리 하세요. 도리도리 두 번만 하면 사고 안 납니다. 도리도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요. 그래서 항상 보고를 빠르게 두 번 반복하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진짜 사고 거의 안 납니다. 봤기 때문에. 안 보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회전 하면 항상 말이 나오는 바로 이 직진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지구차로에서의 이제 시비가 항상 논란인데요. 이런 직진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에서 나는 직진하려고 서 있고 내 뒤차가 우회전하려고 비키라고 빵빵 거릴 때가 있거든요.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절대로 비켜주면 안 됩니다. 이때 뒤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준다면 정지선 위반에 해당되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뒤차를 배려하다 위반하면 뒤차 운전자가 벌금을 대신 내주진 않으니까요. 반대로 내가 우회전해야 하는데 앞에 차량이 직진한다고 서 있고 내가 뒤에 있을 때 비키라고 빵빵거리고 경적 울리고 상향등 켜고 그러진 않으시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향등을 여러 번 켜는 행위와 경적을 길게나 또는 많이 울리는 행위는 자칫 난폭운전으로 입건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우회전할 때는 일시정지 잘하고 도리도리 잘하고 양보하고 기다리면 단속에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자님들도 잘 지켜서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실 때 신호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빨간불, 녹색불은 잘 지키시겠죠. 하지만 신호등이 아닌 신호등 옆에 표기된 비보호 좌회전 또는 유턴 표시를 정확히 모르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지껏 뒤차가 빵빵거리는데 잘 몰라서 눈치 보며 가도 될지 가면 안 될지 헷갈리신 적 있지 않나요? 이런 표기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운전한다면 정말 큰일 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교통 표시 또한 엄연한 신호를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몰랐던 실수를 했던 이를 어길 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다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벌금 및 벌점은 당연하고 교통사고 전과로도 남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상식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제부터 당당하게 운전하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현장감 있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도로로 나가 보겠습니다. 유형별로 비보호구역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이렇게 비보호 표시 아래 아무런 글자가 없는 유형입니다. 이럴 때는 맞은편 도로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좌회전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파란불 때 들어가야 되는지 빨간불 때 들어가야 되는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비보호는 무조건 녹색불에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전국에 빨간불에 좌회전 가능한 구역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만 서울의 일부 특정 도로에 한해서 몇 군데 있다고는 합니다. 네, 이렇게 녹색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맞은편에 차량이 없을 때 안전을 확보하고 좌회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비보호 좌회전은 왜 반드시 녹색불에만 해야 되냐면 내 앞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왼쪽이나 오른쪽 신호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차가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간불에 들어가는 것은 사고를 유발하러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에는 절대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빨간불일 때 진입해서 들어갔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12대 중과실의 신호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상대방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전과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녹색불에만 잘 진입해도 과실 유무만 잘 따지면 되는데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은 잘못 진입했다가는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요. 절대로 빨간불에는 뒷차가 빵빵거리든지 다른 차가 먼저 가든지 놔두시고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유형에 왔는데요. 여기는 비보호 밑에 신호 겸용이라 되어 있죠. 신호등이 4개 있습니다. 신호등은 4발이고 좌회전, 직자가 동시에 들어왔다가 직진으로 바뀌는 신호인데 이때 빨간불인데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왼쪽에 지금 삼거리니까 차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 이때 좌회전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좌회전이 꺼졌는데도 직진 신호 살아있을 때 맞은편에 차가 없다면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 유형의 도로입니다. 자, 여기 좌회전 신호를 보시면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진 신호인데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면 되겠죠? 깜빡이 켜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이라는 글자를 적어두면 운전자도 편하고 좋을 텐데 여지껏 저런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직진 신호에 들어가야 되는지 빨간불에 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몰랐었던 거예요. 모르니까 사고 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도 직진 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에 왔는데요.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으니까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여기 보행자 신호. 보행자 신호가 이제 녹색불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녹색불이라서 건너편에 차가 없어서 들어갔는데 돌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건너고 있는 거예요. 맞은편 차는 잘 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굉장히 난감해지거든요. 도로에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호도 보고 맞은편 차도 보고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3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호등 개수가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어요. 지금 이 신호는 4개짜리 신호입니다. 맞죠?
그리고 밑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신호 겸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진 신호일 때 비보호도 가능하고 좌회전도 따로 켜준다는 뜻이에요. 지금 파란불이기 때문에 가도 되는데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죠. 저기 멀리서 오는데 거리가 한 50m 될 거예요. 50m 거리면 위험해요, 사실. 맞은편 차 속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행자 신호 켜져 있는 거 보이시죠? 보행자 신호 켜져 있으니까 당연히 진입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내 차 기준으로 아주 멀리서 내가 들어가도 아무도 놀라지 않겠다, 그 정도 기준이 있을 때 좌회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호 겸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4개짜리 신호등이 많습니다. 4개짜리라서 좌회전도 포함하고 있고 직진 신호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차가 다 지나가고 이 정도 거리가 있을 때 여기 멀리 차가 있죠. 보행자 빨간불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면 안전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도 있고, 안전한 것도 안전한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위법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빨간불인데 차가 아무도 없어, 아니면 저기 멀리 차가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 왼쪽에서 차가 날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가 들어가는 순간 바로 부딪히잖아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세요. 녹색불에 진입한다. 자, 이번에는 비보호인데 신호등이 3개밖에 없죠. 자, 보시면 이렇게 비보호 표지판은 있고 밑에 글자가 없어요. 근데 신호등이 3개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녹색 신호일 때, 반대편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나 횡단보도 신호까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3체크, 신호 보고 맞은편 차 보고 보행자 신호까지 건너는 사람 없는지 보고 들어가야 되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차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차가 없을 때, 지금도 저기 가까운 곳에서 계속 차가 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들어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도 안 되겠네. 저기 레이 들어오죠. 레이 보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 보내고 들어갑니다. 저기 멀리 차가 오고 있지만 내가 이미 멀리서부터 깜빡이 켜고 천천히 들어가도 충분히 좌회전이 되죠. 네, 이렇게 신호 3개든 4개든 조금 다른 차이일 뿐이지만 무조건 녹색 신호에 안전이 확보됐을 때, 맞은편 차량에 이제 방해가 되지 않는 걸 안전이 확보됐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비보호가 처음 생겼을 때는 무조건 비보호 차량이 100% 가시렸어요. 사고 나면 신호를 잘 지키든 말든 관계없이 비보호 차는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거의 100대 0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100대 0을 받을 수가 잘 없어요. 서로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겠죠. 직진차도 좌회전하는 차도. 대신에 내가 신호 위반을 한다면, 아까처럼 빨간불에 비보호 진행한다면 당연히 100대 0입니다. 제가 집니다. 무조건 집니다. 빨간불에 들어간 사람이. 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좀 특별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사례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감응신호라고 있습니다. 감응신호 좌회전. 여기는 차량 통행이 아주 한적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 센서가 있습니다. 또는 앞에 전방에 카메라 보이시나요? 이런 카메라. 네, 이런 다양한 수단으로다가 차를 인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차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이 인지가 되면 일정 시간 뒤에 좌회전 신호를 열어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응 신호가 보인다면 정지선 앞에까지 다가가서 이렇게 기다려주면, 정지선 넘지 말고 정지선 앞에까지 가서 차를 대고 기다리셔야 좌회전 신호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감응 신호가 만약에 보인다면 정지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좌회전 신호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응 신호를 발견했는데 신호를 받고 싶다,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정지선 가까이 밑에 있는 바닥에 센서를 밟아주든지 아니면 앞에 카메라가 인식할 수 있도록 카메라 앞에 가까이 서든지 해야 차가 왔네, 신호 열어줘야겠다 하고 열어주는 신호가 감응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비보호만큼 헷갈리고 사고도 많은 유턴구역 유형별로 보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유턴을 하는 요령과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내가 위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가피해자가 바뀌는, 내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턴은 방법에 잘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무심코 막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따져보면 내가 잘못했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부터 설명드리고 몇 가지 유형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인데요. 지금 여기 유턴 구역에 왔습니다. 여기 보면 좌회전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시, 지금 좌회전 불 들어왔고 유턴 구역 앞에 서 있는데 유턴하면 되겠죠? 자, 유턴
자, 이렇게 되면 하면 안 돼요, 사실.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고 좌회전 시 유턴 가능이라 돼 있잖아요. 근데 차가 안 와요. 신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 내가 그냥 무심코 돌리잖아요. 이때 사고가 난다? 그러면 신호 위반입니다. 아시겠죠? 자, 유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지금 보시면 내가 유턴구역 앞에 서 있는데 나는 여기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밑에 하단에 보면 내가 지금 이대로 돌려버리면, 핸들을 감아 돌려버리면 중앙선을 밟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 또 유턴 방법 위반, 이런 걸로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유턴을 할 때는 이렇게 흰색 점선을 내가 네 바퀴가 다 흰색 점선을 통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와서 유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저렇게 차가 날라온단 말이죠. 저런 건 조심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좌회전 시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주의해야 할 상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내 앞차가 유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뒤에 서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앞차를 먼저 보내고 내가 도는 게 안전합니다. 동시에 돌 때가 있어요. 가끔씩 급해가지고. 그러면 둘이 엉키는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럴 때는 과실 비율 따져야 되고 사고 나면 또 막 피곤해지니까 그냥 보내고 10초만 기다리면 되니까 보내고 뒤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사고 나면 무조건 손해니까요. 이렇게 유턴이 되게 유혹적인 신호가 많아요. 내가 가도 될 것 같은데 가도 충분히 사고 안 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가도 될 것 같은데 가면 신호 위반이야 사실. 그거 모르고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럼 다음 유턴 유형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유턴 유형에 도착했는데요. 여기는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유턴구역 앞에 섰습니다. 내가 흰색 점선을 밟아야 되니까 이쯤 딱 서주고요. 자, 한번 보시죠. 여기는 보행자 신호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신호가 차들이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내 눈앞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 여기가 들어와 있다면 난 지금 유턴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유턴을 하는데 지금 보면 우회전해서 합류하는 차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계속 차가 들어오죠. 우회전하는 차들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회전하는 차하고 많이 말리거든요. 유턴하는 동시에 우회전차 많이 말립니다. 자, 다음 사례 도착했습니다. 다음은 좌회전 신호 시, 그리고 밑에 또 뭐라 적혀져 있죠? 보행자 신호 시, 두 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거나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다면 제가 유턴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직진 신호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게 좌회전으로 바뀌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신호,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때 돌아도 된다. 막혀있으니까 난 돌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기다렸다가 유턴해 보겠습니다. 자, 제 뒤에 차는 지금 불법으로 유턴했어요. 중앙선 밟고 맞은편 차도 오는데 녹색불에 유턴했어요. 저거 신고하면 걸립니다. 신호 위반입니다. 자, 지금 좌회전 들어왔죠? 이때 유턴하면 됩니다. 자, 이게 안전한 유턴입니다. 아까 위반한 차량은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에 과태료 6만원 청구됩니다. 중앙선 침범 1번 30점짜리, 그리고 신호 위반 1번 이렇게 하면 45점이잖아요. 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하지 않도록 특히 유턴할 때는 나도 모르게 중앙선 침범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호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잘 없는 케이스인데요. 신호등에 녹색불, 좌회전 표시, 주황색 표시, 빨간 표시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유턴 모양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신호로 아예 표시를 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표지판보다 더 주의해서 보라고 그렇게 신호등으로까지 안전 보여주는 그런 유턴 구역도 있어요. 좌회전 화살표처럼 유턴 표시가 들어왔을 때만 유턴이 가능한 그런 구역도 있으니까요. 신호 잘 보고 보호만 잘 지키시고, 다음 유턴 유형은 가장 어려운 유턴 구간인데요. 바로 비보호 유턴 구역입니다. 가보시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턴 구역은 유턴 구역인데 밑에 아무런 글자가 없어요. 이런 거는 비보호 유턴 또는 상시 유턴 가능 구간이랍니다. 상시 유턴 구간은 적색 신호든 녹색 신호든 좌회전 신호든 보행자 신호든 아무 때나 관계없이 운전자가 알아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신경 쓸 게 더 많고 주변도 잘 살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저라면 앞에 보행자 신호가 나를 막아줄 때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진 신호라면 파란불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차들이 쌩쌩 들어오고 있고, 또 여기가 빨간불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맞은편 좌측이나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도 있고, 건너편 우측 차로에서는 나한테 좌회전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유턴하는 길에
다른 차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러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 내 눈앞에 횡단보도 사람들이 건너고 있을 때, 그때는 다른 차들이 나 쪽으로 넘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볼까요? 자, 지금 보이는 신호 켜졌어요. 사람 건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사람 건너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앞에 안전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돌려도 돼요. 왜냐? 우회전 차도 보이는 신호 때문에 못 들어오고, 좌회전 차도 못 들어오고, 맞은편에 오는 차 당연히 못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가장 안전하게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턴할 때 하나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겠지만, 혹여나 내가 유턴을 하는데 내 뒤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차량이 있는지, 백미를 한번 쓱 보고 유턴을 하면 훨씬 안전하게 유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비보호 좌회전과 유턴 사고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것만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운전하신다면 억울하게 내가 가해자가 되거나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조작 방법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기본 조작 방법을 알려드리고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꿀팁까지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산차 조작 방법입니다. 차종은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운전을 하기 전에 문을 먼저 열어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 수 있고, 그리고 도어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도 문을 잠그고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에 탑승을 하게 되면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게 되어 있는데요. 시동 버튼에도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버튼을 한번 누르면 ACC라는 글자에 점등이 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전기가 들어갑니다. 오디오나 아주 최소한의 전기가 들어가는 상태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ON이라는 글자에 불이 들어오면서 시동만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시동이 걸린 상태와 똑같은 전기가 다 공급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오프 상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 볼게요. 헤드를 넣어주세요. 먼저 핸들에 보면 버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화나 오디오 볼륨, 계기판 상의 설정을 담당하는 그런 버튼들, 그리고 이제 차간 거리, 정속 주행을 도와주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그런 기능을 조작하는 버튼들은 핸들에 거의 다 있습니다. 다음은 문짝에 있는 버튼들인데요. 사이드 미러를 접고 펴는 버튼, 그리고 거울을 조정하는 버튼, 그리고 문을 잠그고 열고 하는 버튼, 창문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버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은 공조장치인데요. 바람의 세기를 조정하는 버튼, 그리고 내부 순환 모드와 외기 모드를 바꾸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정하는 버튼이 있고, 온도를 조정하는 버튼, 부채 모양의 아지랑이 모양, 네모 모양의 아지랑이 모양, 이렇게 버튼이 나눠지는데, 부채 모양은 앞유리 송풍 기능이고 네모 모양은 뒷유리 열선 기능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기어 봉이 있는데, 버튼식, 다이얼식, 레버식, 기어 조작 방식은 요즘 워낙 다양하게 나오니까 본인 차량에 맞는 기어 조작을 숙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어봉 조작은 파킹 상태에서 레버를 누르고 뒤로 당기면 드라이브가 들어갑니다. 드라이브. 그리고 이 레버를 누르지 않고 한 번만 위로 올려주면 중립이 됩니다. 그리고 레버를 누르고 위로 한번 올리면 후진이 들어갑니다. 파킹은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간혹 우리가 주차를 하게 되면 이중 주차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파킹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킹 상태에서 시동을 끈 상태로 중립으로 변경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작은 버튼 보이시죠? 파킹은 했지만 이 버튼을 눌러주면 중립이 활성화됩니다.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중립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전자식 기어가 아닌 일반 기어봉인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봉 옆에 Shift 락 릴리즈라고 적힌 버튼을 누른 뒤 기어를 내리면 중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차량이 중립 상태, 그러니까 내리막이나 오르막에는 차가 흘러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평한 곳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핸들 뒤쪽에 있는 버튼들을 볼게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버튼 레버가 있고, 반대쪽에는 플러스 레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행하는 드라이브 상태에서 플러스를 몸쪽으로 당겨주면 한 단 올라갑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레버를 몸쪽으로 한번 당겨주면
기어가 한 단 내려갑니다. 수동으로 기어를 조작하는 버튼이고요. 이때 다시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려면 플러스 레버를 몸쪽으로 3초간 당기고 있으면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됩니다. 그 뒤쪽으로 보면 와이퍼 작동 레버가 있는데요. 레버는 위로 한번 올리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와이퍼 작동을 내가 한 번만 하고 싶을 때 한 번 깔깍 올렸다가 손을 놔주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풀이라고 이거를 내 몸쪽으로 당기면 워셔액이 나오면서 와이퍼가 동시에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 레버가 하나 더 있는데 등화장치,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그런 것들을 조작하는 레버입니다. 화살표가 오프 위치에 있어요. 꺼져 있는 거고요. 위로 한 칸 올리면 오토입니다.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또 밝은 곳으로 나오면 자동으로 꺼지고 낮에는 꺼져 있고 밤에는 켜져 있는 오토 기능이고요. 한 칸 더 올리게 되면 차폭등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내에 불이 들어오게 하고 차 앞, 뒤로 차폭을 알려주는 차폭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칸 더 올리면 전조등입니다. 앞을 도로를 보기 위해서 비춰주는 불을 켜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 레버를 앞쪽으로 밀면 상향이 고정됩니다. 흔히들 눈뽕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어두운 산길이나 칠흑 같은 도로를 들어갔을 때 맞은편 차가 없을 때 그럴 때 상향을 조작해서 도로를 보면 되고요. 맞은편에 차가 있다면 이것을 다시 몸쪽으로 살짝 당겨서 원래대로 상향등을 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회성, 경고성으로 상향등을 켤 때는 몸쪽으로 당기면 들어오는데요. 이때 손을 놓으면 바로 꺼집니다. 그래서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이렇게 상향등을 조작할 수 있고 혹시라도 내가 상향등을 켜고 다니고 있진 않은지를 보는 방법은 계기판을 보면 됩니다. 차폭등입니다. 차폭등 위에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전조등. 전조등을 켜면 녹색으로 된 해파리가 나타나는데 이때 상향등을 켜면 이렇게 파란색 해파리로 바뀝니다. 다시 레버를 몸쪽으로 당기면 전조등으로 바뀌고요. 어두운 길을 빠져나왔다면 또는 맞은편에 차가 있다면 몸쪽으로 한번 당겨서 상향등을 꺼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조등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오토에 두고 쓰는 게 좋습니다. 측면을 보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어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고도 하고 이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브레이크 표시등이 들어오면서 파킹 브레이크가 체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풀 때는 밀어주면 됩니다. 그 옆에는 트렁크 버튼과 주유구 오픈 버튼이 있는데 운전석에서 트렁크를 열기 위해서는 트렁크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됩니다. 홀드이기 때문에 짧게 누르면 작동하지 않아요. 그 옆에는 주유구 오픈 버튼이 있는데 간혹 주유소를 들어가다 보면 내 차 주유구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계기판을 보면 주유구 위치를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주유구 그림 왼쪽에 화살표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죠. 이 차량은 왼쪽에 주유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쪽에 있는 차량은 반대에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타더라도 주유구 위치를 몰라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수입차 알려드릴게요. 차종은 BMW 3 시리즈 구형 모델입니다. 수입차나 일부 국산 차종은 누르는 버튼이 없습니다. 아까 국산차처럼 버튼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터치할 수 있는 터치 부분이 있고 일부 차종은 이렇게 음각으로 네모나게 표시를 해두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을 집어넣으면 열립니다. 이렇게 차량에 탑승하면 또 시동을 걸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시동 걸리지 않고 전기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아까 국산차는 왼쪽 핸들 뒤에 있는 레버에 전조등도 있고 상향등도 있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수입 차종은 여기서 전조등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깜빡이와 상향등밖에 없어요. 상향등의 조작 방법은 동일합니다. 앞으로 한번 밀면 상향등이 켜지고 몸쪽으로 한번 당기면 상향등이 꺼집니다. 전조등에 조작하는 조작 패널은 여기 운전석 왼쪽 측면에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레버처럼 돌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두면 오프예요. 오른쪽으로 한 칸 돌리면 차폭등입니다. 한 칸 더 돌리면 전조등 켜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끝까지 가면 오토. 그리고 옆에 있는 여기 버튼 두 개가 보이는데 위에는 전방 안개등, 아래는 후방 안개등입니다. 국산 차종은 대부분 이 후방 안개등이 없고요. 수입 차종은 대부분이 후방 안개등이 있습니다. 다만 후방 안개등 같은 경우는 뒷차량이 따라올 때 눈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개가 자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후방 안개등 켜지 마세요. 뒷차가 정말 위험합니다. 전방 안개등은 크게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국산 차랑 좀 다른 게 와이퍼 조작입니다. 국산 차는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아래로 조작을 했는데 이 차는 반대로 위로 1단, 2단 이렇게 조작하고요. 밑으로 한번 누르면 일회성 한 번만 작동하는 와이퍼, 그리고 옆에 버튼을 누르면 오토
레인 센서가 빗물을 감지해서 오토로 작동시켜주는 오토 모드. 끄면 오토 꺼지고요. 위로 한번 올리면 1단 속도 조절되고요. 이렇게 느리게 빠르게. 그리고 한 번 더 올리면 빨라집니다. 한 번 내리면 느려지고 한 번 더 내리면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버를 몸쪽으로 당기면 워셔액이 나오면서 와이퍼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보면 주유 그림 옆에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마찬가지로 주유구가 어디 있는지 화살표로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 몸 기준으로 오른쪽에 주유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입차들은 아까 국산차처럼 주유구 오픈 버튼이 없습니다. 요즘 국산차도 주유구 오픈 버튼을 많이 생략하는 추세인데요. 주유구 뚜껑을 열려 그러는데 버튼이 없어서 찾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주유구 오픈 버튼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이렇게 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차에서 내려서 주유구 버튼 뒤쪽을 눌러주면 열립니다. 다시 닫을 때는 그대로 두고 한번 딸깍 원터치 방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문이 잠겨있는 상태에서는 주유구도 열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여기도 눌러보고 여기도 눌러보고 이렇게 눌러봐도 안 될 때는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면 주유구도 같이 열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간혹 대리운전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내 차를 타게 되는 경우 전조등을 이렇게 오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토로 해놓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운전자가 내리면서 이걸 꺼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밤이 되면 내 차가 스텔스 모드가 돼버립니다. 다른 운전자가 내 차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데요. 반드시 계기판에 전조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레버에는 방향 지시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로 올리면 오른쪽 방향 지시등이고요. 밑으로 내리면 왼쪽 방향 지시등입니다. 아주 놀랍고 유용한 기능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차를 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작법을 알아봤는데요. 차마다 차량 제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본인이 타는 차량의 기본 조작법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 잘 하시나요? 아니면 늘 어려우신가요? 운전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순간들 때문에 운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제가 2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면서 모은 스킬들, 운전 학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시트 조절입니다. 페달 조작이 쉬운 거리, 그리고 핸들 조작이 쉬운 거리까지 엉덩이와 등을 당겨서 맞춰주면 되는데요. 핸들 같은 경우는 손목이 내가 팔을 쫙 뻗고 살짝 구부렸을 때 내 손목 자리가 핸들에 걸치면 되고, 페달 같은 경우는 발가락 말고 발 앞꿈치 부분이 페달을 편안하게 밟을 수 있는 거리가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핸들 잡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핸들은 양손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엄지의 위치인데요. 엄지는 핸들 속으로 말아 넣지 말고 핸들 위에 가볍게 올려둔다는 느낌으로 살짝 걸쳐만 주고, 필요시에는 이제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자세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안에 넣어버리면 회전을 못해요. 회전을 걸려버리잖아요. 꺾여버리잖아요. 이렇게 꺾여버리기 때문에 가볍게 올려두고 핸들 조작을 할 수 있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핸들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양손을 교차해주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팁은 뭐냐면, 내가 돌리는 손 이렇게 돌리고 있죠. 떨어지는 손은 따로 있잖아요. 자, 내가 만약에 왼쪽으로 차를 핸들을 돌려야 된다면 보통 오른손이 기준으로 해서 오른손은 계속 회전을 합니다. 오른손은. 자, 오른손 계속 돈다 했죠. 도는데 왼손이 도와주고, 도는데 왼손이 도와주고, 도는데 왼손이 도와주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우회전 해야 되는데 오른쪽은 마찬가지 왼손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돌리고 있고 오른손이 도와주는 그림이 나오겠죠. 오른손이 도와주는 그림이. 자, 왼손으로 돌릴게요. 자, 돌립니다. 자, 오른손이 도와주고, 돌리고 있고, 오른손이 도와주고, 돌리고 있고, 오른손이 도와주고. 초보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도. 이래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라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양손으로 꼭 하시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리고 크로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모으는 방법. 이게 어떤 원리냐면 왼손이 밀어주고 뭐였죠? 오른손이 잡아 끄는 거예요. 왼손이 밀어주고 오른손이 잡아 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핸들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브레이크 조작 방법입니다. 먼저 브레이크를 밟기 위한 발의 위치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봤을 때 이 발 전체가 페달 전체를 밟는 위치는 좋지 않습니다. 페달이 있다면 절반 정도의 발이 걸치면서 충분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발가락 끝으로 밟아서는 안 됩니다. 힘 전달이 안 돼요. 발 앞꿈치까지 이렇게 시트를 조절해서 이렇게까지 들어와서 밟아주는 겁니다. 발 전체로 밟으면 브레이크 더 세게 밟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렇게 밟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악셀을 밟기 위해서 뒤꿈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왜? 이걸 발 전체로 밟기 때문에 이 대각선을 하기 힘들어요. 걸린단 말이죠. 이렇게 밟다가 악셀을 밟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습관적으로 이 발이 통째로 떨어져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고 브레이크 밟을 때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밟습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자칫 페달 오인 사고 때문에 차량이 급발진 해버리는, 이게 브레이크인 줄 알고 밟아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브레이크 페달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꿈치 딱 고정시켜 놓고 악셀 밟을 때는 발목을 살짝만 틀어도 악셀을 밟을 수 있는 위치. 자, 여기서 발목을 틀어서 악셀 발 떼고 브레이크. 뒤꿈치는 고정입니다. 고정. 이거를 몸에 익히세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는 한 번에 다 밟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은 발을 갖다 대는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브레이크를 꽉 밟을 필요가 없어요. 부드럽게 밟아라, 스무스하게 밟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스무스한 건데 무조건 살살 밟으면 되는 건가? 잘 모르잖아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브레이크 페달은 발을 올리는 게 준비 단계, 밟는 게 아니에요. 밟을 준비입니다. 밟을 준비. 그리고 10에서 20% 정도, 요 정도입니다. 0에서 2까지가 100이라 치면 10%의 힘으로 살짝 요거, 그리고 정지. 자, 다시. 자, 살짝 1단계, 살짝 1단계, 2단계 정지. 이 3단계는 이거 위급 상황이 그냥 팍 이렇게 밟는 거 있죠. 이게 3단계인데 이건 쓸 일 없고, 위급 상황 말고 쓸 일 없으니까 평소에 브레이킹 할 때는 대기 준비입니다. 자, 악셀 쭉 가다가, 자, 발 뗐다. 자, 준비. 1단계, 2단계. 자, 2단계, 1단계, 준비. 자, 0, 1, 2, 2, 1, 0. 이 1단계 브레이킹 가지고 굴리고 세우고를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그러려면 천천히 가는 속도로 브레이킹을 잘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로로 나가서 주행 스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시를 들기 위해서 도로로 나왔는데요. 우선 탄력 주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멀리서 신호가 바뀌어서 내가 곧 차를 세워야 된다 라는 그런 순간이 오면 일단 악셀링을 하다가 발을 브레이크 위에 준비를 하세요. 스탠바이. 준비입니다. 준비. 이걸 밟는 게 아니에요. 밟아버리면 속도가 줄잖아요. 줄어버리니까 이걸 밟지 말고 악셀에서, 자, 발을 떼고 브레이크 쪽으로 살짝 준비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쪽으로 살짝 준비. 지금 밟은 게 아니에요. 제가 밟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만 악셀을 밟다가 브레이크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두는 거죠. 옮겨두는 거. 위치만. 왜? 바로 밟을 수 있게 스탠바이 하는 겁니다. 갑자기 위급하게 세워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셀링을 하다가 내가 정차를 해야 되는 위치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같으면 준비해야 되죠. 자, 준비. 브레이크 발 살짝 올려놔서 지금 10% 밟을게요. 아까 1단계 설명드린 1단계. 1단계로 쭉 가세요. 겁내지 말고 쭉 가세요. 1단계에서 힘을 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저 1단계에서 밟지도 않았어요.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고 어지간하면 다 맞아 떨어집니다. 자, 탄력 주행이라는 것은 악셀을 밟다가 악셀을 떼고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굴러가는 것,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불필요한 브레이킹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감속이 되고 불필요한 가속을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악셀을 밟았다, 브레이크 밟을 준비, 일정한 거리를만 유지하면 돼요. 어떠한 상황도 다 대비하면 됩니다. 자, 지금 앞에 전방에 가면 신호등이 있거든요. 자, 2차 우측으로 빠집니다. 그럼 나도 준비해야 되겠죠. 브레이크 살짝 다 빠질 때까지 보고, 자, 발 때도 되겠죠. 악셀
초보자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겁니다. 운전면허 학원에서도 안 알려줘요. 브레이크 그냥 말로만 브레이크 부드럽게 밟아라, 스무스하게 밟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브레이크 페달의 깊이를 몇 프로 정도 나눠서 아니면 몇 프로를 밟고 유지해보라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제가 10%로 밟아서 10%로 세웠어요. 그러면 천천히 설 수 있고 충분히 감속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감각이죠. 브레이크 밟을 때는 항상 10% 정도만 먼저 밟아보세요. 밟고 기다려보세요. 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속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자, 앞에 밀리니까 서겠죠. 그러면 지금 악셀 밟을 필요 없잖아요. 자, 브레이크 위에 준비. 자, 지금부터 10% 밟기, 10% 살짝 아까 말했던 1단계. 자, 1단계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부드럽게 설 수 있죠. 여기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푹푹 밟는단 말이에요. 차는 가까워지지, 겁은 나지. 그러니까 브레이크 깊이가 심해져요. 그래서 1단계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1단계 유지. 1단계도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밟는 힘을. 그러니까 1단계 유지를 잘 하셔야 된다. 자, 여기서 핵심은 정지해야 될 위치가 아주 멀리, 저기 멀리 거리가 많이 남았는데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불필요한 브레이킹입니다. 필요할 땐 분명히 밟아야 되는 거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필요한 브레이킹을 하지 마시라. 악셀만 떼도 서서히 속도는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리 보고 브레이크 1단계로만 조절해서 서서히 세우면 부드러운 정차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내 차가 중앙으로 잘 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중심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오른발 악셀을 기준으로 아주 천천히 굴러가면서 느낌적으로 내가 이 선을 밟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요. 아, 내가 지금 유리창에 보이는, 자, 내가 지금 유리창에 보이는 느낌, 이 선 있잖아요. 선, 이 가운데 선, 내가 이렇게 운전자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선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내 오른발로 밟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위치에 차를 딱 갖다 놓고 주행을 하면, 내려서 볼게요. 네, 정확하게 이 기준한 선 위에 차가 딱 중앙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차가 그런지 물어볼 수 있는데요. 거의 모든 차가 그렇습니다. 제가 뭐 경차, 뭐 중형차, 소형차, 대형차 다 해봤는데 거의 다 맞아요. 내가 고개를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운전한다고 생각했을 때, 특히나 고속도로나 고속주행할 때 내가 차선 맞춘다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오른발이 악셀에 있을 때 밟고 가는 그 자리가 내 차의 중심이구나. 실제로 나가서 보여드렸잖아요. 그 선 위에 정확하게 있잖아요, 지금. 자, 다음은 차폭감 기준점 잡는 방법. 먼저 이런 주차장 같은 환경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자, 양측의 차폭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기준할 수 있는 긴 선이 필요한데요. 앞바퀴, 뒷바퀴가 동일하게 한 10cm가량 선에서 한 10cm가량 띄워놓은 상태로 차에 탑니다. 자, 차에 타서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선, 앞에 보이는 이 선 있죠? 이 선의 연장선을 보는 거예요. 연장선. 자, 이미지 그려지시나요? 자, 연장선 자리가 기준선이 연장되는 이 대시보드 타고 올라오는 연장 라인을 내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 딱 하고, 아, 요쯤 이렇게 와이퍼 끝단 타고 올라와서 내가 보니까 한 이쯤인 것 같아. 이쯤. 여기 딱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화면상에는 틀릴 수 있어요. 제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차를 돌립니다. 자, 똑같이 차를 딱 그 선에 맞춰서 세울 거예요, 지금. 자, 또 똑같이 이렇게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차를 정확하게 한 10cm에서 15cm 정도 띄워놓고 다시 차에 타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또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 지금 느낌이. 아, 요렇게 지나가겠구나. 이쯤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럼 여기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붙여놓은 저 스티커, 유리 보지 마세요. 대시보드 위에 요 기준이에요. 요 유리에 비치는 기준 아닙니다. 이렇게 스티커 2개가 붙었습니다. 이 스티커 점이 도로에 그려진 차선 안쪽에 이 점들이 위치하면 되는 거예요. 주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을 잘 보세요.
자, 내가 양쪽에 점을 찍어 놓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자, 좀 나가볼게요. 큰 도로로. 자, 이렇게 도로로 들어왔는데 내가 가운데 잘 가고 있는지 한쪽으로 기운 거 아닌지는 아까 내가 찍어 놓은 점을 보면 돼요. 아, 내 점이 안으로 들어와 있구나. 이쪽 점도 안으로 들어와 있구나. 오, 양쪽으로 딱 맞게 지금 잘 가고 있네.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면 운전이 정말 쉬워집니다. 네, 이렇게 점을 맞춰서 가다 보니까 내가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것도 아니고 아닌 걸 알 수 있고, 내가 또 이쪽으로 치우쳐진 것도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중앙을 이렇게 맞춰서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코너를 만나도 자신있게 가면 돼요. 이 점들만 딱 맞춰서 선 따라 쫙 가면 돼요. 그냥 점과 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쫙 가면 돼요. 일정하게 유지해서 이렇게 쫙 가면 되겠죠. 그러면 절대 도로를 벗어날, 차선을 벗어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A필러 사각지대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 예방 방법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보통 이 자세로 가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유리창이나 앞유리를 통해서 보게 돼요. 자, 운전자의 시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길로 좌회전 할 거예요. 자, 가봅니다. 저기 앞에 연석 보이죠? 자, 그냥 연출하는 거니까 역주행이라도 좀 이해해주세요. 자, 제가 좌회전 할 때 보통 여기서 이렇게 신호받고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나가는데 이미 내가 진입하기 전에 이 정도 거리에서 저쪽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보게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접근을 하면 이 A필러 때문에 점점 이쪽 상황이 가려집니다. 자, 이렇게 정지선 대기한다 치면 가려져서 안 보이죠. 이놈 때문에 이쪽이 전혀 안 보입니다. 뭐가 안 보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여기 있는 사람. 그래서 좌회전 할 때 사고 예방하는 요령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몸을 써야 돼요. 몸을. 자, 제가 좌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제 몸을 잘 봐주세요. 좌회전 합니다. 자, 못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봐줘야 돼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거 때문에 사람 안 보입니다. 사람은 세로로 서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퍼져 있지 않으면 물체를 사물 식별하기 쉽잖아요. 몸 쓰는 게 웃겨 보여도 이 웃긴 게 100번 낫습니다. 사고 나는 것보다. 자, 우회전 또 해볼게요. 우회전. 방향을 바꿔서 우회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회전하는 상황이에요. 우회전하는 상황은 똑같아요. 자, 우회전도 마찬가지. 우회전이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뒤에서 오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자, 우회전 하는데 분명히 도로 다 보여요. 이 유리창으로 통해서도 다 보이는데 고개를 여기까지만 돌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돌려야 되냐면 뒤로까지 봐야 돼요. 뒤로까지. 자, 우회전 한다. 자, 횡단보도 사람 없는 거 봤어요. 근데 들어갈 건데, 서행으로 들어갈 건데 이걸 봐야 돼요. 이렇게 뒤를 봐야 돼요. 뒤. 저기 앞에는 이미 사람 다 갔는지 내가 미리 다 파악이 됐어요. 근데 여기 뒤에서 가까이서 자전거 타고 들어오는 거, 달려 들어오는 사람 못 본다고요.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못 봐요. 이만큼 돌려야 됩니다. 훑어서 보는 거예요. 훑어서. 자, 보세요. 자, 우회전 합니다. 자, 서행으로 딱 진입하죠. 이쯤 와서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보시라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시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고 가는 것과 안 보고 가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몸을 써서 직접 다 해결을 하셔라. 아시겠죠? 자, 다음은 교차로 진입할 때 뭐 신호가 있건 어건 간에 특히나 뭐 신호 없는 이런 좁은 도로 있잖아요. 좁은 길에 교차로도 있고 이렇게 주변에 차도 많이 서 있고 사람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도로 있잖아요. 이런 도로에서 사고 없이 지나가는 요령입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운전하는 자세에서 눈 정도 돌려요. 눈 정도, 약간 고개 정도 돌리는 느낌. 다 봤다 생각하고 진입하거든요. 네, 직진해 볼게요. 지금 고개를 다 쓰세요. 고개를. 그 숄더 체크라고 하잖아요. 고개를 다 써가지고 내가 볼 수 있는 최대한 반경을 넓혀서 주변을 살피세요. 그러니까 빠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이쪽 보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빠르게 착착. 빨리 보면 일단 빨리 보더라도 보는 게 중요하니까 안 보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숄더 체크를 몸에 익혀 놓으면 정말 운전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라도 하면 정말 사고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 지금도 이렇게 좁은 길에 왔는데요. 이렇게 좁은 길은 통과하는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상대방 차랑 언젠가 내가 이렇게 교차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행을 할 때 항상 어디로 비켜줄 것인가를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포토 앞에 자리 있죠? 자, 지나갔어요. 자, 지금 맞은편 차 오잖아요. 내가 모닝 뒤에 붙일 생각을 했어요, 방금. 자, 이렇게 피해줄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해 가시나요? 내가 항상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맞은편 차량을 만났을 때 난 어디로 피하겠다. 지금 이렇게 넓은 길은 그냥 교차하면 돼요.
관계없는데 양쪽에 주차가 돼 있거나 한쪽에 주차가 돼 있어서 좁은 길에 들어가면 사실 겁부터 나잖아요. 겁먹지 마시고 내가 어디로 가면 차가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피해 주겠다 라는 거를 조금 염두를 하고 운행하시면 훨씬 그런 난감한 상황을 많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가볼게요. 차 들어오죠. 그럼 나는 여기로 붙이려고 방금 생각을 했어요. 우측으로. 자, 피해 주는 겁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자, 다른 차들 들어오죠. 내가 못 나가니까 이 차들 보내고 가는 겁니다. 자, 보내줄게요. 다 가라고 먼저 보내줍니다. 네, 흰 차 지나가면 진입할게요. 뒷차 안 움직이면. 자, 갑니다. 출발. 이렇게 골목에 들어와도 내가 어디로 피해 줄지 미리 계산만 하고 염두해두고 운전한다면 골목길도 사실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오잖아요. 나 여기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나가라고. 이런 빠른 판단을 미리 하는 거예요. 앞에 다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 엉켜가지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자, 다 보내고 출발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골목이나 이런 좁은 길을 운전할 때 한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 주변에 지형 지물을 이용하세요. 주변의 지형 지물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저 차도 제가 기다릴 거예요. 자, 오죠. 서로 눈치 게임 한 거예요. 내가 기다릴게, 내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나 출발하면 돼요. 상대방도 저를 기다려줬는데 제가 더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들어오라는 신호예요. 내가 먼저 갔으면 저 사람 계속 기다렸을 겁니다. 자, 최대한 주형 지물을 이용하란 말이 뭐냐면 가게들 보면 이런 간판들, 유리 창들 이런 거 있잖아요. 유리창에 반사되는 불빛, 낮이면 햇빛에 가려지는 그림자,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저 차 들어오죠. 내가 속도를 줄여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나가라고. 지나가고 나서 내가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차 들어오죠. 나는 포토 뒤에 붙을 거예요. 자, 나오라고. 자,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이해 가시죠? 지형지물 이용하는 게 좀 어려워요. 저쪽에서 골목에서 나오면 자동차 라이트가 비출 것이고, 사람이 뛰어오면 그 반사되는 유리창에 사람이 어떤 실루엣이 보일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차가 하나 나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상상, 생각,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차 바퀴 움직이죠. 바퀴 꺾여서 움직였잖아요. 바퀴 꺾여서 움직인 거는 내 앞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염두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형 지물을 이용하면 운전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런 좁은 길은 되게 학습하기 좋은 도로예요. 지금도 사람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저 사람도 나를 양보해야 될 것이고. 자, 깜빡이 신호 보내줬죠? 자, 아이 걸어 나옵니다. 자, 어린 애들은 차가 잘 모르죠, 위치를. 항상 어른이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팁. 좁은 길에 내가 좁다고 해서 이렇게 중앙을 차지하고 가지 마세요. 중앙을 차지하고 가면 그 다음 대처가 안 됩니다. 항상 우측 통행이니까 웬만하면 우측으로 가다가 다시 들어가고, 상황이 안 되면 또 부득이하게 차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다시 우측으로 붙이세요. 가운데로 밀고 나가지 말고 서로 그걸 지켜줘야 됩니다. 맞은편도 나도 서로가 다 이걸 지켜줘야 원활한 통행이 가능해요. 그럼 세대 지나가면 내가 포토 피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엉키고 설켜서 차가 멈추면 서로 피해입니다. 서로 피해. 그러니까 조금 양보하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선 변경할 때 후측방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왼쪽도 될 수 있고 오른쪽도 될 수 있고 후측방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옆에 이렇게 차가 있는지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사고 날 수 있고 사고 날 것 같아서 놀라서 확 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얘도 몸을 써야 됩니다. 사각지대 확인은 아까 A 필러랑 똑같아요. 내가 안 보이는 부분은 몸을 써서 보세요. 몸을 써서. 어떻게? 이렇게. 원래 보이는 차 말고 그 바깥쪽. 왜냐하면 지금 앵글을 보여드릴게요. 자, 내 차체는 보이고 저기 멀리 차 한 대가 보이죠? 근데 이 멀리는 안 보여요. 이 멀리. 이 각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 눈에. 몸을 어떻게 쓰냐면, 자, 내가 한번 확인했어요. 없는 것 같아. 한 번 더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우측으로도 내가 차선 변경하기 전에 내 차 옆에 뭔가 있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차선 변경을 동시에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포개지면서. 그때 이렇게 봐야 된다. 그때 이렇게. 한 번만 보세요. 한 번만 그냥 고개 당겨서 딱 이렇게 한 번만 탁. 시속하게. 이렇게. 이렇게. 몸을 쓰면 정말 넓은 각도로 내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뒤로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옆에 차가 있는 보이시나요? 차 안 보이죠? 사각지대가 이렇게 하면 차가 보이죠? 이렇게 측 후방에 사각지대 속에 있는 차량이 있어요. 거울에선 벗어났지만 내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자, 차선 변경하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방금은 사각지대를 알려드렸고, 차선 변경을 할 때 꿀팁이 있어요. 내가 차선 변경을 지금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을 할 거예요. 자, 깜빡이 한번 켜봅니다.
켰을 때 뒤에 차가 가까워지면 나보다 빠른 거예요. 유리에 봤을 때 뒷차가 나보다 빠르면 유리에 크게 보입니다. 차가 점점 커진다면 나보다 빠르다, 끼워줄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깜빡이 켜볼게요. 자, 지금도 차가 커지고 있죠. 네, 보내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지금도 깜빡이 켜고 있는데, 자, 이 차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안 끼워주네요. 자, 나보다 빠르니까 보내주면 됩니다. 먼저 가라고 보내주는 게 매너입니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관계없이 점점점 커지면 나보다 빠르다, 그리고 끼워줄 의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는 끼워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반대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한번 깜빡이 켜볼게요. 자, 지금 깜빡이 켰습니다. 켰고요. 자, 뒷차가 나랑 거리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일정하죠? 거리가 나랑 일정하다는 거는 나랑 속도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들어오라고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깜빡이를 켰잖아요. 저 차가 나한테 가까워지지 않아요.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들어오라는 신호로 봐도 됩니다. 그때 차선 변경하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핸들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놓고 어떤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핸들이 지금 삐딱하죠?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D를 놓고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만 떼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핸들이 요렇게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신호냐면, 핸들 지금 일로 틀려 있으니까 요렇게 틀어, 이 핸들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 우측으로 한번 감아 놓을게요. 우측으로 감아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면, 야, 왼쪽으로 돌려야 돼. 야, 왼쪽으로, 이쪽이야. 신호를 준다고요, 신호를. 그렇게 해서 내 차 핸들이 틀어져 있는지 방향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은 정방향 11자가 됐어요. 이때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살짝. 자, 브레이크 뗐어요. 반응 없어요. 타이어는 원래 11자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타이어가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쉽게 핸들의 방향을 내가 혹시나 틀어져 있나 알아보고 싶을 때는 발을 한번 떼봐라. 그러면 자, 이쪽이야. 이쪽으로 틀어야 똑바로 돼 하고 힌트를 줍니다. 핸들 얘기 나온 김에 핸들 돌려서 풀어지는 거, 직진성에 대한 원리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전방에 좌회전 하는데 핸들을 감고 푸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통의 초보자분들은, 자, 보세요. 좌회전 합니다. 감았어요. 핸들 감았죠? 자, 풀 때도 내가 풀어요. 내가. 이러면서 잡고 막 힘 꽉 주고. 이해 가죠? 물론 좋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차가 핸들은 스스로 원복하려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어요. 좌회전이든 유턴이든 우회전이든 모든 구간에서도 그거를 알고 운전을 하면, 내가 이거를 돌리는 거 좋지만 차도 이렇게 돌아오는 힘이 있으니까 요때는 힘을 빼고 서서히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긴장을 바짝 해가면서 돌리고 풀고 또 돌리고 풀고,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진입할 때 편안하게 들어갔다가 탈출하면서 스무스하게 풀리는 핸들의 그 힘을 이용해서 가볍게 그냥,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웜리치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유턴 구간에 왔는데요. 제가 유턴을 하고 핸들 복원을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출발합니다. 유턴 돌릴게요. 자, 유턴 돌렸어요. 자, 핸들 보세요. 자, 핸들이 스스로 돌아옵니다. 자, 내 손은 항상 여기 딱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미끄러질지 모르잖아요. 자, 다시 전방에서 유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들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앞에서 유턴 할 거예요. 자, 핸들 감았습니다. 자, 보세요. 핸들 풀리는 거. 풀리죠? 물론 내가 100% 다 돌리고 100% 다 돌려내면 그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핸들 자체가 돌아오는 성질을 내가 알고 그 힘을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존하라는 게 아니라, 이용을 잘하면 운전하기가 정말로 많이 편해진다. 자, 그리고 코너길 있잖아요. 꼬불꼬불한 길. 꼬불꼬불한 길을 갈 때 핸들에 힘을 안전하게 주기 위해서는, 자, 왼쪽 코너죠. 그러면 왼손으로 잡아 당깁니다. 오른손은 거들 뿐. 이해 가시나요?
오른쪽 커브면 오른손으로 잡아 당기면 돼요. 밀면 힘들어요. 팔은 기본적으로 근육과 관절 구조가 밀고 있는 건 힘들어요. 오히려 당기는 게 쉽습니다. 근육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거리 운전을 가거나 꼬불꼬불한 길을 많이 마주치면, 자, 지금 왼쪽 코너죠? 왼손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자, 오른손은 거들 뿐이라 했어요. 자, 우측 꺾이죠? 오른손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살짝. 왼손은 거들 뿐. 뭐라는 말이 아니에요. 힘의 분배를, 밸런스를 잡아라는 거예요. 오른쪽 꺾이면 오른쪽으로 당긴다. 왼쪽으로 꺾이면 왼손으로 당긴다. 당길 때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 매너 잘 지키시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알면서 안 하거나 몰라서 못 하거나 해서 나도 모르게 매너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로 위 비매너 행동들과 알아두면 좋은 꿀팁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차를 타고 도로로 나왔는데요. 주행을 하면서 하나씩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시차로 좌회전할 때 유도선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도로처럼 1차로와 2차로가 동시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이런 도로에서 특히 1차로 있는 차량이 1차로에서 1차로로 안 들어가고 1차로에서 2차로로 바로 벌어지면서 2차로에서 돌던 차량 사고가 잘 납니다. 자, 신호가 바뀌면 좌회전 진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옆에도 차량이 있고 두 개 차로가 동시에 좌회전 하는데, 이렇게 유도선, 내 왼쪽에 있는 유도선, 요것을 잘 지키고 돌아줘야 돼요. 그래서 끝났을 때, 좌회전 진행이 끝났을 때는 다시 또 1차로로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옆에 있는 차량과 사고도 안 나고, 기본적인 이건 매너죠. 매너를 떠나서 그냥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이걸 안 지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1차로에서 크게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운전을 하면 도로가 굉장히 원활하게 흐르겠죠. 자, 다음은 회전 교차로 진입할 때 양보하기입니다. 양보하기. 자, 보면 바닥에도 이렇게 크게 양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지금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보여요. 지금 한 대 지나갔죠. 회전 차량이 있으면 내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차량이 없을 때 좌측 깜빡이 켜고 진입하는 겁니다. 요즘 회전 교차로 사고가 되게 많아요. 어떤 사고가 많냐면, 진입하는 차가 회전하는 차를 보지 않고 그냥 모터 떼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회전교차로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로타리에 있었어요. 로타리. 사거리 말고 동그랗게 회전해서 지나가는 로타리가 있었는데, 그 로타리는 들어오는 차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들어오는 차가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회전차가 우선이다. 회전차한테 무조건 들어오는 차가 양보를 해야 한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누군가 돌고 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세요.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는 거예요. 사거리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나갈게요. 자, 지금 제가 고속도로를 올라왔습니다. 고속도로 올라왔는데, 고속도로는 주행을 빠르게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매너와 법규를 안 지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기본 에티켓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총 4개 차로가 지금 운행 중이고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1차로, 2차로는 승용차, 3차로, 4차로는 화물차가 쓰는 겁니다. 화물차 버스가. 고속도로 첫 번째 에티켓은 바로 1차로 추월차로를 비워주기입니다. 우리가 주행을 하다 보면 나 혼자 편하게 가기 위해서 1차로를 점유하고 다시 하위차로로, 주행차로로 안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2차로는 주행차로,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법에서도 그걸 지정하고 있어요. 1차로는 추월의 목적으로만 들어갔다가 추월이 끝나면 다시 2차로로 복귀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추월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추월을 시도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미리 보고, 제네시스 지나서
2차로로 내려가겠습니다. 안전하게 거리 주고, 네, 이렇게 1차로를 썼으면 다시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저 앞에 아반떼도 추월하죠. 추월하고 들어온지 볼게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추월하면서. 자, 복귀하는지 볼게요. 아반떼. 복귀하지 않네요. 저렇게 추월 끝났으면 이렇게 들어와 주는 게 맞아요. 지금도 보면 저기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 아반떼 지금 계속 그냥 1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달리면 안 돼요. 썼으면 들어와야죠. 저런 차량 한 대, 두 대가 모이다 보면 고속도로 전체가 왔다 갔다 피해 다니면서 추월하고 싶은 사람 못 하게 되고, 고속도로가 답답해지고 정체가 생기고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차로, 4차로가 승용차는 내려갈 수 있거든요. 내려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이게 운전 매너고 에티켓인데, 내가 부득이하게 또는 천천히 가려고 이렇게 화물차나 버스가 다니는 3, 4차로로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면 최소 속도를 90 정도 유지를 하세요. 제가 4차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와서 나 천천히 갈래 라고 내려왔는데, 웬만하면 속도를 90 정도 유지하세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화물차는 국내에서 주행하려면 90km 이상 못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걸려요. 리밋이 걸리거든요. 속도 제한이 걸립니다. 그 속도가 대략 90km 정도 돼요. 90km 이상 밟고 싶어도 못 가는 게 화물차 트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가 3차로, 4차로 이렇게 화물차, 버스가 쓰는 공간에 내려와서 80이나 70으로 속도를 줄여버리면, 이 큰 차들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옆에 지금 큰 차 마침 나타났는데 보여드리면서 갈게요. 제 속도 80인데 옆에 보세요. 딱 90 놓고 가잖아요. 화물차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70이나 80으로 속도를 줄여버리면 큰 차들이 끌어올렸던 그 속도를 다시 줄이기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위험하고, 그러면 또 괜히 시비 붙고 싸움 나고 사고 나는 거예요.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밑에 우리가 하위 차로로 내려와도 한 90 정도는 유지해줘라. 그래야 나도 안전하고 화물차랑 엮일 일이 없다. 그것도 하나의 매너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매너 중에 하나가, 앞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뒷차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속도가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전방에 무슨 위험한 상황이, 뭐 앞차끼리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내 눈에 딱 발견되면 발견 즉시 비상깜빡이 켜주는 거, 또는 내 앞차가 비상깜빡이 켠다면 나도 내 뒷차한테 알리기 위해서 또 켜주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속도가 빨라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비상깜빡이가 유일한 신호인데, 그 신호를 뒷차한테 주면 훨씬 더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 매너 중에 하나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100km 속도로 달려가는데, 물론 이제 앞이 더럽거나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서 워셔기 켤 수 있어요. 이렇게 워셔기를 켜잖아요. 워셔액을 켤 수 있는데, 뒤에 차가 딱 붙어 있는데 워셔액을 쏴버리면 이 물이 뒷차한테 다 튀어버려요. 물론 내가 앞을 봐야 되니까 내 안전을 위해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켜는 건 좋지만, 웬만하면 뒷차랑 거리가 벌어졌거나 또는 뒤에 차가 아예 없을 때 워셔액을 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뒷차한테 괜히 시비 붙어요. 왜 쏘냐고. 지금은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 왔는데요, 전방에 보면 이렇게 쭉 합류할 수 있는 길이 길게 나 있어요. 콘 지났죠. 콘 지나고 지금 요거 실선 지나죠. 실선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깜빡이 미리 켜고. 실선 끝나면 점선이 열리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선이 열린단 말이에요. 열리면 들어가면 돼요. 앞에 공간 많아요.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다는 거지. 미리 깜빡이 켜고 속도를 충분히 올리세요. 왜? 뒤에는 차들이 100km씩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속도를 쭉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합류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 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거의 서다시피 30km, 40km로 합류하지 마시고 쭉 탄력 받아서 달려오면서 최소 80에서 90 정도 속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세요. 자, 이번에 조금 앞으로 가면 이제 합류 구간이 나옵니다. 합류하기로 좀 유명한 곳이에요. 이 동네에서도. 보면 지금 전방에 제가 가고 있는 2차로가 사라집니다. 2차로 사라지고 이 1차로로 다 합류해야 되는 그런 도로예요. 밑에 화살표 보이죠? 미리 깜빡이 켜세요. 내가 들어가겠다,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힙니다. 근데 아마 1차로 있는 차량들은 끼워주기 싫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내가 들어갈래 하면서 고집 피우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다 넣어줍니다.
자, 지금 볼게요. 앞에 한 대씩 들어가고 있죠. 끝까지 갑니다. 제가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제네시스 기다려주다가 먼저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안 넣어주면 어떻게 하냐, 기다리세요. 한 대, 두 대, 언젠가는 누군가 날 넣어줄 거야. 한 대, 두 대, 세 대 정도. 또 안 넣어줘. 자, 네 대, 다섯 대. 자, 저 넣어주잖아. 넣어주잖아요. 봐봐, 얼마나 고마워. 이럴 때는 비상 깜빡이 딱 켜고 손도 한번 들어주면 좋고, 이렇게 해서 비상 깜빡이 켜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 무조건 센스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끼워준 보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합류하는 구간이 왔는데 제가 지금 3차로에서 2차로 들어갈 거예요. 기다려 봅니다. 누군가 넣어주겠지 하고 천천히 템포 맞춰서 가는 거예요. 지금 기다려주고 있어요. 벌어지죠. 자, 들어왔어요. 천천히 앞에 보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고맙다고 바로 인사하세요. 바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손도 한번 들어주고, 땡큐 땡큐. 이렇게 하면 뒷차도 그렇게 기분 안 나쁠 거예요. 예. 방금 보신 것처럼 합류 구간이 나타나면 양보는 의무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들어오거나 얼토당토하게 들어오면 그거는 사실 양보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뒷차도 정체가 심해지고 또 괜히 엮여가지고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기다려 줄만 할 때, 또 양보해 줄만 할 때 양보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 말이고, 또 내가 끼어드는 입장이라면 최대한 양보해 줄 때까지 좀 기다리자. 누군가는 불쌍해서 기다려 주는 거 맞지 않습니까? 뭐고 이거. 똥매너 택시 씨. 저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노. 야, 방금 앞에 이 택시 이거는 진짜 완전 똥매너 중에 똥매너네. 깜빡이도 안 켜, 유턴도 지 멋대로 내 앞에 들어와가지고 뒤에 차 다 기다리고 있는데 완전 똥매너네 이거. 운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다 욕합니다. 사람들 급한 거 다 알지. 본인만 급하냐고. 이런 택시 한 대 때문에 수많은 택시 기사분들이 이미지가 나쁘다 이 말이지. 젠틀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갔다 왔잖아요. 고속도로는 당연히 1차로 추월차로라서 비우는 게 맞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도 1차로 비워줘야 되냐, 뭐 양보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양보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천천히 가도 되는데, 운전자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빠른 차는 1차로로 보내주고 좀 느린 차는 하위 차로로 내려오는 게 에티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잠시 주차장에 들어왔는데요. 주차장에서도 매너가 있습니다. 내가 주차장에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뒤에 차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주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어떻게? 비상 깜빡이 켜고 주차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 주차하니까 내 뒤에 너무 붙지 마. 나 여기 태울 수도 있어. 갑자기 핸들 꺾을 수도 있어. 속도를 줄일 수도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가 끝날 때까지 비상 깜빡이를 유지하고, 주차가 완료되면 비상 깜빡이를 끄면 됩니다. 다음은 정차 매너인데요. 제가 지금 유턴을 할 건데, 유턴할 때 보면 이렇게 차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좁은데 여기 가차로, 여기 유턴하는 차량이 도는 그 반경, 회전 반경에 주정차를 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거 완전 진짜 똥매너 아닙니까? 똥매너. 다른 차량 유턴 못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주정차잖아요. 그래서 항상 유턴 구간 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유턴을 돌리는 그 회전 반경에 부딪힐 것 같으면 거기에는 차를 대지 마세요. 그냥 아예. 여기 보면 지금도 유턴을 한번 해볼 건데, 보면 여긴 주차를 아예 못하게 막아놨어요. 보이죠? 바닥에 뭐 기둥을 박아놨죠? 이렇게 유턴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차량한테 피해 주지 않도록 주정차 할 때는 꼭 생각을 좀 하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어두워졌을 때 전조등을 끄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차량을 보고 스텔스 모드로 다닌다고 하는데, 스텔스가 뭐예요? 안 보이는 거죠. 레이더에 안 잡히는. 길에 다녀도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앞에 데이라이트, 전조등 말고 주간주행등이 들어오잖아요.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라이트 켜져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앞에 주간주행등만 들어오고 뒤에는 시커먼 상태입니다. 그 뒤쪽이 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내 뒤에 따라오던 차가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뒤에 사고를 크게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기판을 보고 내 차에 전조등이 들어와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주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 주행 매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 들어왔는데 저렇게 까만 차가 들어오잖아요. 서로 이렇게 라이트 불빛을 켜고 있는데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라이트를 저렇게 꺼주면 저건 양보의 의미이기 때문에 나보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상대가 저렇게 꺼줬기 때문에 제가 비상깜빡이 키면서 빠져나가주면 되겠죠. 고맙다 인사하고. 야간 주행 중에 좁은 골목길에서 상대방 차와 마주 봤을 때, 맞닥뜨렸을 때 라이트를 끈다는 것은 내가 양보할 테니 너 먼저 가. 공간 비워놨어. 너 먼저 지나가.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양보할 의향이 있거나 상대방 차를 먼저 지나보낼 의향이 있다면 라이트를 한번 딱 꺼주라. 라이트를 꺼주면 먼저 가세요.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매너 운전이라는 거는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운전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운전하는 게 도로 위에 건전한 운전 문화를 만드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보니 어떠셨나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를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